오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5월 16일 이거는 쓰신 분이 경제학자이시고요. 이 교수님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막 꼰대처럼 이렇게 어려운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는 요즘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교수님이시면서 많은 저서도 쓰시고, 이거는 또 새로운 시도로 소설 형태로 쓴 건데 MIT 대학교에서 나온 유일한 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대학부에서 그 출판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이 샘 고든이라는 고등학교 선생님, 경제학과를 가리키는 선생님과 또 이 로라라고 하는 이 고등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리키는 이 여선생님의 이제 로맨스 썸 타는 얘기로 전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부러운 거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으면 참 좋겠다. 고등학교에 경제학과 선생님이 벌써 석사를 마치신 분이시고, 또 여자 선생님도 예일대학교를 나오시고 이러고도 굉장히 운이 좋아서 여기 겨우 들어올 수 있었던 이런 거니까. 근데 여기에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경제학과 선생님과 하나는 문학 선생님이죠. 굉장히 유명했던 그 퀴즈들이 여기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맨 처음에 첫 수업에 애들한테 가서 이제 이 5,310억이라는 숫자랑 165억 해서, 그럼 도대체 석유는 언제쯤 고갈될까? 그래서 그 지구 종말론들 이렇게 막 해서 지구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결국 몇 년 만에 없어질 거야 하는 말들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게 환경이든 행성이든 막 해서 지구는 곧 멸망한다는 식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결론은 석유는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그리고 이게 비단 석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고갈되는 일은 없을 거다. 근데 어떻게 이런 개변이 가능한가?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나은 대체제를 찾아낸다는 거죠. 이 인류라고 하는 우리 집단 지성이 다 그런 거를 찾아내고, 근데 거기서 말도 안 돼, 그걸 찾아낼 거라는 법이 어딨어 라고 했을 때, 오히려 훨씬 단순하게 여기 피스타치오 실험을 통해서 피스타치오가 아무리 입안 안에 가득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피스타치오를 껍데기 사이에서 찾아내는 그 수고에 비하면 차라리 나가서 피스타치오를 돈 내고 사 먹는 게 더 나으니까, 그렇게 치면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우리는 모든 것에는 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 피스타치오가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피스타치오를 찾는 노력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적은 비용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다른 대체제를 찾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구에 석유로 인한 고갈은 없을 거다라고 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점점 그 인류가 30년 내에 망할 거라고 했던 그거랑 틀리게 지금은 앞으로도 한 300년은 더 쓸 수 있다는 게 최근에 어떤 그런 거고, 아마 앞으로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재밌었던 게 사람들이 할 때, 보통 문학을 할 때 세익스피어, 알렉산더 포프, 그 다음에 워즈워드, 성서 이런 것들을 외국 사람들은 먼저 떠올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 그것도 고등학교 그것처럼 이 선생님들 막 책상 위에 올라가서 애들한테 1달러짜리를 뿌리면서 이 돈을 애들이 갖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정말로 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다.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게 결코 나쁜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돈만큼 어쨌든 애들이 책상에서 일어나서 그 돈을 집으려고 몸을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사건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로라와 샘의 그 썸 타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미녀와 야수라고 해서 또 어떤 기업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헬스넷이라는 회사의 그 CEO가 굉장히 악독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법률을 어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시하려고 하는 기업 활동 감시국의 그 미녀 에리카 볼드윈이라는 국장이 이 찰스 크라우스라는 이 회사 그 CEO를 추적해가는 과정이 양쪽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몇 개의 주제들이 있는데, 자선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선에서 이렇게 보면, 자선에서 제일 기억이 남았던 거는 그 동네에 맨날 있는 그 거지 아저씨한테 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준 게 옳은가 아닌가 해서, 여기서
이 재미있었던 거는 하여간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도와야지 이 사람한테 영양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영양제를 준다든가 뭐 돈을 많이 준다는 거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더 망칠 수도 있고 약간 감당 가능한 정도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삶의 목적은 그저 안전하게 살아 숨쉬는 게 아니라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거다. 그리고 풍요롭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인간을 인간답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풍요로움이라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거지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로라와 샘 선생님이 하는 게 나오고요. 또 여기서 이 일관되게 이 샘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을 어떻게 계속 만들 건가 하는 건데 36페이지 맨 아래 보면 이제 도와준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법을 계속 추가하게 된다면 결국 이 권한과 책임이 점점 남에게 뺏기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의 샘, 그리고 그런 법을 많이 만들어서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로라. 둘 다 본인은 바르게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방법론이 매우 틀린 두 사람인 거죠. 39페이지 맨 위에서 보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단지 아이들에게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떼어놓는 게 아니라 그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과 이 세계의 흥미진진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애들을 무조건 보호만 하고 뭐 사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가 해줬다는 말씀, 위험과 기쁨은 한 가지에서 자란다. 위험이 없이는 기쁨도 없는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41페이지 위에 보면 이제 선택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거라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 헬멧을 강제로 써야 된다든가 안전벨트를 강제로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정말 꼭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했을 때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다 직접 할 것이고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도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이런 이 사람 샘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을 펼치면 항상 모욕을 받을 거에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 진짜 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지금 배타적으로 하는지가 참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일단 모욕조차도 받아들이겠다. 샘은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다시 또 여기서 그 헬스넷이라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서 캔드렐이라는 이 연구소장이 아무튼 좀 비굴하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헬스넷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부정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볼드윈이나 이런 그 기업 감시부 국장이 얼마나 이제 야심차게 이 사람을 이제 부숴버리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그 연애와 이제 그 기업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 59페이지에 보면 아무튼 우리가 보통 이제 너무 사회가 많이 문명화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온갖 세세한 것에 대한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면 그거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감시하는 사람이 사실 어떤 그 자유경쟁, 자유민주주의 또 아니면 시장경제 이런 것들은 사실 자체적인 정화거든요. 결국 인비저블 핸드, 그 아담 스미스가 한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규제하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값을 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게 인비저블 핸드.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혹시 그 당시로서는 무슨 신의 섭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비싸게 팔면 사람들이 안 사고, 제품이 후지면 아무도 안 사고, 근데 제품이 좋으면 사람들이 사고, 거기다 제품 좋은 게 가격까지 사면 사람들이 다 사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통제하고 이건 사지 마라, 이건 사라라고 강제하지 않아도 그게 다 되니까 그게 이제 인비저블 핸드라고 했던 건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조금 바꿔서 이걸 인비저블 허트라서 결국은 이거를 시장을 조정하는 어떤 신의 섭리 같은 게 있었다면 이거는 사실 우리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싼데
기능도 좋은데 값까지 싸. 그러면 당연히 내 마음이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어떤 눈에 보이는 법령을 만들고 그거를 준수하는지 마는지 감시자를 만들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게 필요 없이 이게 모든 게 다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글로 가서 이런 것들을 택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시스템이 훨씬 더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법을 만들고 감시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면 결국 권력이 소수의 사람한테만 집중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소수에게 집중시켜서는 안 되고 아까처럼 그냥 시장에 맡겨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이 감시자로서 분산되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 물건이 저 사람 물건보다 낫나 내 물건이 저 사람 물건보다 싼가 그거를 스스로 계속 리체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아담 스미스가 나왔을 당시 그리고 그로부터 조금 더 지나서 프랑스 혁명이 됐을 때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런 모든 거를 통제할 수 있다. 저런 우매한 어떤 평민들을 넘어 나의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 어떤 자코뱅당 같은 거고 그 자코뱅당이 결국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지만 거기는 정말 결과는 참담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 부자들이 우리의 우유와 빵을 훔쳐가고 있다라고 해서 민중들을 봉기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유를 무조건 뭐 얼마 이상을 받지 마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우유를 생산하던 사람들이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원가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유를 안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만들면 손해니까. 그래서 우유가 출시가 안 되니까 우유 가격이 10배로 뛴 거예요. 거꾸로. 그냥 뒀을 때는 우유가 있었는데 평민들이 보기에 좀 비싸다고는 느꼈지만 우유가 있었는데 우유가 아예 세상에서 없어지고 나니까 그 남아있는 우유는 본래 가격의 10배로 뛴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10배가 넘어도 아예 구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이제 애기들을 굶겨야 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땐 정말 진심으로 분기가 일어난 거죠. 이제 정말 너 죽고 나 죽고가 이제 정말로 전에는 선동된 시민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자기 생존을 걸고 스스로 나선 시민들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자코뱅당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시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막 비싸지다 보면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너무 비싸져서 이런 바가지 요금 막 이렇게 하고 나쁜 놈들 하지만 그게 비싸지면 너도나도 우유를 팔면 돈이 된다 그러면 너도나도 다 우유를 또 내다 팔고 그럼 당연히 또 우유값이 내려가고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나고 세상의 모든 이치는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자코뱅당이 우유는 얼마 이상은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처참했던 실패 중에 하나가 그 자코뱅당의 그 우유 사건인 거라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거는 이렇게 가만히 두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또 나오는 재밌는 비유가 교사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매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 너무 적다. 로라가 이제 막 그거 하니까 여기서 이제 쌤이 하는 말도 교사의 보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돈보다 비화폐적인 거를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뭔가를 약간 고매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고매한 일은 나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나도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고 또 교사의 어떤 월급이라고 하는 것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교사의 월급이 300달러도 안 됐는데 지금은 26,000달러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 하지만 또 무조건 올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는 또 주변 물가도 같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훨씬 더 좋아진 거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이렇게 억울한가 억울하면은 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아무튼 이 쌤 선생님은 그 애들한테 그 달러를 교실에서 뿌린 사건으로 인해서 해임 통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임을 받아들일 것인가 소명할 것인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멕시코 공장으로 이제 이 글로벌 기업이니까 이 헬스넷이 이제 멕시코 공장으로 가서 거기서 멕시코 사람들이 막 비참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건 착취다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도 이 쌤이 하는 게 어찌 보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사실 1970년대에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거, 그리고 지금의 베트남에서 또 베트남 봉제 공장에서 또 어떤 그 공장에서 하루에 뭐 최소한 16시간 이상이라고 주 7일을 일하면서 했던 것이 과연 착치고 과연 불행한가? 만약 그게 없었을 때는, 우리나라에 1970년대 봉제 공장이 없었을 때는 가서 일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봉제 공장이라는 것이 이 나라에 처음 생겨서 일감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16시간을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정말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16시간을 일하게 됐다고 해서 지금 슬퍼하고 착취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닌 거죠. 베트남은 이 금세기 100년 사이에 가장 지금 막 정말 막 다이나믹이 느껴지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그 의욕과 이 잘 살 수 있다는 의욕이 막 사람들 길거리 표정에서도 느껴지처럼, 그 내가 일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가 전부 다 길에 널브러져서 누워만 있다가 일할 곳이 아무 데도 없으니까, 뭐 어디 공사장이라도 하나 가면 봉사 인부는 한 2명 필요한데 일할 인부는 한 300명 오고, 이런 게 다 우리나라에서도 다 있었던 거잖아요. 60년대만 해도 매일 아침 일 알선하는 데 가면 한 일할 사람은 300명 왔는데 2명 뽑혀서 가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16시간 동안 일할 곳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의욕을 엄청나게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뭐 이 미국에서 했으면은 이거보다 3배는 임금을 줬어야 되는데 뭐 3분의 1, 4분의 1의 임금을 주면서 멕시코 사람들을 착취한다. 거기 그 공장 시설도 미국처럼 무슨 뭐 방음이나 뭐 무슨 어떤 모든 환경도 뭐 미국 공장보다 열악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이 멕시코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냐 생각하게 하는데, 그럼 거기에 공장이 없으면 멕시코 사람들은 그냥 그 햇빛을 보면서 그냥 물만 먹으면서 그냥 하세월을 하면서 아무 할 일이 없이 그냥 버려졌던 그런 삶이, 어떤 이렇게 오랜 일을 하면서 내가 그 물건을 살 수 있고, 우리 팩트플리스에서 봤던 것처럼 그게 하루 1달러 이내를 벌던 사람, 뭐 4달러 이상, 8달러 이상처럼 내가 이걸 하면서 나 이제 이거 몇 달 먹으면 테레비도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거라, 이거를 미국의 어떤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착취한다고 생각하면 꼭 그런 거는 맞지는 않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기업 강시국에서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똑같이 미국과 똑같은 잣대를 해서 이 사람들이 멕시코에 가서 엄청난 착취를 하면서 그 차액을 더욱 착복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기준을 어디에 닿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뭐 노조나 이런 것도, 여기서도 보면 50년대까지만 해도 노조에 이제 가입된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만, 이제 그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은 매년 줄어들고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 그거에 뭐 한 10% 미만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의미가 없고, 노조를 하는 게 더 좋다면 당연히 할 텐데 그거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처럼 만약 법으로 규제해서 그 당시 공장이 돌아갔던 그 사람들을 한 명도 해고할 수 없고 계속 그 공장이 그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다면, 지금 미국은 얼마나 못 살고 있겠는가. 50년대 미국은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는 잘 살았지만, 가장 잘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 2000년대 미국과 비교했을 때 1950년대 미국은 훨씬 못 살았죠. 근데 만약 1950년대 어떤 산업 시스템을 그대로 노조가 고집해서 그 공장을 절대로 폐쇄하지 못하고 이 노동자를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산업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만약 계속 법으로 규제를 했었다면 지금 2000년대에 미국은 똑같이 1950년대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을 테니까 얼마나 지금 못 살고 있었겠는가. 그거를 자유롭게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는 해체되고 새로운 산업이 도입되고, 그래서 더 부가가치가 많은 산업들이 점점 발달하면서 지금의 2000년대에 이 더 훨씬 더 부강한 미국이 된 거니까, 그런 거를 고집하는 것만은 꼭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87페이지에 재밌는 그 경제학자의 유머가 나오는데, 그 20달러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 귀찮게 주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뭐 재밌는 말로 그거 있었잖아요. 빌 게이츠한테 길거리에 100달러 떨어져 있으면 주울 필요 없다. 그 수고하느니 그 몇 초에 얼마씩 들어오는데 그 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거는 좀 약간
좀 나쁜 그거였었지만 이거는 하여간 어쨌든 내가 어떤 작은 행동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누리려면 누군가 여기는 휴지 하나를 허리를 굽히는 에너지를 썼었기 때문에 이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세상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안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거를 경제학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독점에 대한 거 아주 독점에 대해서 뭐 굉장히 뭐 예민한데 독점에 대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도 이게 사실 독점이 망하게 만든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록펠러 그 석유 회사하고 그다음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록펠러의 그 실패가 너무나 대가가 컸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거보다는 좀 더 피해 나갈 수 있었었고 록펠러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뭐 욕을 먹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록펠러가 이 압도적 독점을 하고 있을 당시에 그 유가가 가장 쌌다고 해요. 우리 사람들은 왜 독점을 하면 무조건 지 맘대로 돈을 올려서 훨씬 더 비싸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록펠러가 거의 모든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했을 당시에 그 유가가 가장 쌌었고 또 유가의 그 석유의 질도 가장 좋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록펠러가 많은 회사를 사들여서 그 조그만 중소 석유 회사들을 전부 다 망하게 한 어떤 악마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걸 회계장부적으로 제대로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는 이미 망했어야 될 회사를 사실은 록펠러가 사줬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뒀으면 깨끗이 파산하는 회사들이었었는데 그 파산하기 직전에 가서 팔래 그냥 망할래 라고 하면 당연히 팔지 않겠어요. 어차피 여기는 석유의 질도 나쁘고 훨씬 생산 원가도 비싸기 때문에 비싸게 팔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석유의 질은 훨씬 나빠. 그러니까 당연히 가만뒀으면 그냥 다 당연히 그 스탠다드 오일 거를 사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전부 다 흡수를 대부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또 좀 더 많겠지만 큰 개념으로 봤을 땐 이미 록펠러가 생산성을 많이 그거 해서 훨씬 더 질 좋은 원유를 훨씬 더 싼 가격에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낸 다음에는 사실 이미 게임은 끝냈는데 시간차에 그거지 결국 그냥 뒀으면 그렇게 중소의 비싼 석유 회사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망하기 직전에 많은 회사들을 전부 다 M&A를 사는데 그걸 입장을 바꿔서 보면 이 악마적인 기업이 모든 중소 회사들을 다 흡수해버려서 작은 회사들이 다 망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독점을 제일 싫어하는 게 비싸질까봐 내 맛대로 할까봐 그런데 실제로는 그 당시가 가장 샀었고 결국은 스탠다드 오일을 해체시킨 다음 끝끝내 해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체가 됐는데 그래서 해체가 된 다음 오일 값은 훨씬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뼈아픈 어떤 교훈을 사실 미국의 똑똑한 사람들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으로 그렇게 이제 했을 때 거의 뭐 10년이 훨씬 넘는 긴 소송을 했었지만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체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제까지나 영원할 수 있을 거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키아가 그렇게 전 세계 점유율 뭐 거의 대부분을 했었어도 망하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끊임없이 비슷해 보이지만 계속 새로운 거를 R&D를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계속 독점을 하지만 그 독점이 언제 하루아침에 노키아처럼 세상에서 없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 그게 정말 독점이냐 그냥 딴 데보다 우위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잘 따져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작은 사건이긴 하지만 되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안타까운 사건은 우리나라에도 그 삼익 악기랑 영창 피아노가 있었었는데 영창 피아노가 굉장히 좋고 삼익 악기도 이제 영창 피아노가 굉장히 제품은 좋은데 이제 돈이 이제 잘못돼서 이제 삼익 악기가 그걸 M&A를 하려고 했는데 M&A를 해서 글로벌로 나가려고 야마하처럼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려고 이제 할 수 있는 기술력과 그게 됐었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독점법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면 이게 독점 몇 프로 이상이 돼버려서 독점법에 걸려서 결국 최종적으로 삼익악기가 영창을 안 사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독점이 되면 기업이 해체되니까. 그래서 안 사는데 결국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삼익악기도 없어지고 영창 피아노도 없어졌죠. 영원한 그 훌륭한 기술력을 가졌던 두 기업이 영원히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국내에만 하지 말고 그걸 세계로 이게
국내에서는 독점이지만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막 1%, 2%뭐 이것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걸 과연 독점이라고 보는 것이 맞느냐. 시대의 변화는 이미 글로벌 어떤 기술 스탠다드로 가는데 어떤 조그만 단일한 나라로 가서 그걸 독점이니까 뭐 횡포를 부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작은 시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하여간 그 많은 것들이 하여간 우리가 뭐 제약회사든 항공회사든 뭐 페덱스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좋은 품질을 뛰어난 서비스를 싼 가격에 이 3박자가 맞아줘야 지속 가능한 거지 결코 독점을 하려고 해서 한 거는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도 재밌게도 이 뜨거운 커피 사건이 여기 써있진 않는데 여기 재밌는 게 그 1980년도인가 맥도날드가 한번 큰 성에 그거 된 적이 있는데 그게 뜨거운 커피 사건으로 그 이후부터 맥도날드 커피는 뜨겁지 않죠. 예, 그 전에 맥도날드 커피가 맛있기로 유명했었는데 그 커피의 맛이 본래 95도에서 가장 맛있어서 95도에서 항상 서빙이 됐었었는데 이게 드라이브 스루로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그게 그 몇 방울이 옷에 해서 허벅지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에 95도가 옷을 해서 했어도 그게 되지가 않는데 그게 뭐 음부와 가까워서 거긴 예민해서 다쳤다. 그래서 뭐 기능 상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의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내주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 사건으로 뭐 어쨌든 미국도 대기업이라면 무조건 이거 뭔가 콩고물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맥도날드가 단 한 번의 그 커피 그 화상 사건으로 굉장히 경미한 그거였었는데 아무튼 계측하기 매우 어렵지만 그게 그 예민한 부위에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준 다음 그 다음부터 맥도날드의 커피는 85도인가 이렇게 87도인가 막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맛을 포기하고 안전을 가라 이렇게 해서 맥도날드 커피 맛이 바뀌게 된 큰 계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무튼 우리가 모두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이기심, 내가 나를 내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다 보면 모두를 이롭게 한다 하는 거고 그 유명한 말이 왜 공산주의에서는 사람들이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쓰고 길거리에 쭉 그리고 그 자본주의에서는 빵들이 사람들이 사러 올 거를 위해서 줄 서 있다. 그래서 네 배에 가득 찬 빵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우리가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빵이라는 건 항상 빵집에 가면 널려 있는 게 빵이고, 빵은 본래 그렇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 새벽에 빵이 늘 그렇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게 누가 법이 시켜서 당신이 새벽 3시 반에 빵을 만드시오. 그리고 그걸 안 만들었을 땐 벌금을 얼마를 받겠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사실 지켜질 수가 없는데, 그 빵을 만들려면 누군가 우유를 짰어야 되고, 그거를 실어오는 트럭 운전사가 있었어야 되고, 전기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수도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 수많은 것들이 그 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협업이 되는데, 그럼 누가 이 사람들을 협업을 시켰나? 서로 얼굴들은 아나. 근데 사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협업을 해서 아침 7시에만 나가도 빵들이 쫙 있는 그런 것들은 결국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좋은 빵을 만들어야 우리 아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트럭 운전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런 어떤 최선의 결과가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도 이 샘도 이제 이 자기의 어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난 꼭 좋은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나도 TV 중독자였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애들한테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있고요. 또 여기서 이 설명하는 것 중에 그 169페이지에 보면 그 노지크라는 사람이 쓴 무정부주의 국가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꿈꾸는 기계라는 이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 꿈꾸는 기계라는 것이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무엇든지 다 들어줘요. 무엇든지 다 들어주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될 수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될 수도 있고 산에 갈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다 하지만 실제로 그게 내 삶과 대체돼야 된다는 그 어떤 약점이 있다면 과연 이 기계를 쓰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그거는 꼭 좋은 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거라는 거를, 내가 선택한 것만이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 174페이지에 보면 약간 우리가 하고 싶은 진짜 그거는 우리 인간이 가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이겨냈을 때, 아까 내가 TV를 보고 싶은데 나는 본래 TV충인데 TV를 보고 싶은 마음을 내가 이겨냈을 때, 내가 내 인간의 본성을 내가 이겨냈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그 보람과 기쁨과 자부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승리인 거지, 그거를 정부나 이런 다른 사람이 나서서 나의 분노나 어떤 질투, 탐욕, 부패, 폭력을 이 정부가 나서서 다 해결해주면 그건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쌤의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고 뒤에서 또 보면 보통 이제 또 썸을 탈 때도 중요한 게 그 친구들이잖아요. 또 나는 이 사람이 괜찮은데 친구들이 야, 네 남자친구 이상하다 막 그러면 이제 또 안 되니까 보통 또 가식을 하죠. 또 그 친구들을 만나서부터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어떤 오해, 이 남자는 또 잘한다고 전에 또 이 여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또 한바탕 의견 충돌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친구들 앞에서 기껏 가식을 하고 막 그 여자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또 오히려 이 정작 로라는 거기에 실망하고 왜 자신답지 않게 거짓을 하는 식으로 더 실망하고 이런 거에서, 여기 미국도 그러니까 문제가 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의도에서 한 이런 푸드 스탬프제라고 해서 이렇게 극빈층에다가 주는 어떤 음식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그 좋은 학교에 보내줄 수 있는 어떤 장학 시스템, 이런 것들도 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그게 또 나쁜 거를 조장한다 이렇게 하는데, 꼭 하여간 그거를 잘 이용하느냐, 그걸 나쁘게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먹는 거에 대한 푸드 시스템, 그리고 스칼라십, 그 아이들에게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명문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스칼라십을 무상으로 주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 또 긍정적인 의견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크게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는 193페이지에 보면 이 마모니데스라는 13세기 유대인 철학가인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자선을 행할 때 주는 자 받는 자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줘야 되고 또 받는 사람은 위험을 지키면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라서, 이런 시혜자의 순수성과 수혜자의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 배울 점은, 수혜자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야말로 물고기를 그냥 줘서 한 끼 채우게 하는 게 아니라 낚시를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수혜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건데 시혜자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담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제가 하기 싫어했던 거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제방이나 이런 게 정말 잘 되고, 특히 4대강 이후에 정말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수해났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해마다 한 해도 빼지 않고 수해의연금을 걷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린 마음에도 진짜 싫어했던 게, 난 수재의연금은 절대 안 낸다. 아니, 수재의연금을 왜 내? 그걸 한번 진짜 머리가 터지게 이렇게 한번 해봤어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음에 그걸 재발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들을 한 해 한 해 쌓아가지, 해마다 한 번도 안 빼고 수해가 터지는데 해마다 한 번도 안 빼고 기업체에서 몇백억, 몇십억, 몇억 이렇게 하고 맨날 그거를 수재의연금으로 떼우면 그것도 미친 짓이거니와, 그 시혜를 받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평생 트라우마로 남겠는가. 나는 이렇게 맨날 수해가 터지는 지역에 살아서 나는 해마다 남한테 그런 남의 돈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얼마나 있겠는가. 정말로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저는 선명히 기억하거든요. 그 당시까지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받는 거를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정말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서 안 받으면 바보라는 생각이 최근 한 10년 사이서부터 막 생기기 시작했지만, 사업하는 사람들도 무슨 정부 지원금 안 받으면 바보라는 식으로 이런 게 됐지만, 정말 90년대 말까지도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막 이렇게 또 중년에 이런 분들이면 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구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도움 받으실 수 있는데 라고 하면 그 별로 많이 배우지도 못한 가난한 사람들도 나 거지 아니라고, 나 그런 돈 안 받는다고, 그런 게 굉장히 아주 너무나 당연한 아이디어였었거든요. 네, 하여간 하물며 그 우리 80년대 90년대 맨날 한 90년대 초까지도 수혜의원김을 거의 해마다였던 것 같아요. 80년대는 무조건이었었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펑펑 주는 게 정말 좋을 것이냐, 그걸 쓰더라도 그걸 수혜자 모르게 쓰거나 그게 받는 게 어떤 구걸이 아니라 선물처럼 느끼게 하거나 어떤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서 이렇게 그게 어떤 단순 개인적인 기부자거나 정부이건 간에 이 상대방을 굉장히 무력하게 만들고 하찮은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기부나 어떤 도네이션은 꼭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회 전체의 자존감을 낮추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벌써 13세기에 이렇게 유태인 철학자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막 이렇게 뭐 어떤 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통시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할아버지 아무리 미국도 그 매 시점에서는 전 세계에서 많이 잘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도 1920년대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고 너무너무 비참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비참해서 12살 때서부터 학교도 못 다니고 다 공장을 다니고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들 그거보다는 낮게 대학에 갈 수 있었고, 또 아버지는 대학에 갈 수 있었고, 또 아버지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지금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어떤 이 통시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누가 할아버지가 정말 불행했나?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잣대만 갖고 뭐 그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뭐 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랑은 정말 좀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배우들도 사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해서 뭐 숀 코넬리도 워낙 그 집에 돈이 없어서 2학년인가까지 다녔고, 우리가 아는 많은 배우들이 사실 생각보다 다 그렇게 거의 그거를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못 배우고 어린 나이서부터 노동 현장에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였었고, 그래도 그렇게 노동 현장에 가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지금 또 이렇게 잘 살아왔던 거고, 그래서 그 자손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거 아닌가 라고 하죠. 이거는 여담이지만 숀 코넬리가 사실 글자도 잘 모르는 그냥 생긴 것만 좋은 그런 거였는데, 숀 코넬리가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뽑힌, 여왕이 뽑은 가장 자랑스러운 영국인으로 뽑은 그 오늘날의 숀 코넬리가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한 번의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숀 코넬리가 너무너무 이제 가난하니까 온갖 자벽을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국민학교 3학년 때서부터 이제 일만 했으니까 배움이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도 공짜로 먹여주니까 군대를 가고, 또 군대 나와서도 이제 온갖 이 몸으로 하는 일은 다 한 거예요. 그 이제 그 촬영 조명이 워낙 이 조명 기구들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촬영 조명 이거 나르는 기사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얼마나 잘생겼었겠어요. 20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거기 우리 유명한 뮤지컬 남태평양 영화를 만든 그 감독, 그 당시에는 거의 신에 가까웠던 그 감독이 딱히 보다가 잘생긴 애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조명을 막 나르고 있는데 너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니? 너는 뭐가 되고 싶었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본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이제 어릴 때부터 일하고 산다라고 하니까, 그 감독이 그 당시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존경과 돈과 이런 걸 받는 사람인데, 이 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책 50권을 제목을 써줄 테니까 너가 이 책을 다 읽으면 나를 찾아와라. 그리고 너가 그 책을 읽는 날까지 하루 일당을 내가 그냥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걸 또 못 해낼 텐데,
얘 굉장히 단순하고 우직하고 이제 그런 로얄티가 있어서 얘가 그거를 이제 50권 리스트를 딱 받아가지고 그걸 정말 도서관에 가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갔는데 얘는 단어를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위해서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 책을 결국 50권을 다 읽어내요. 50권을 다 읽어내고, 그래서 그 감독한테 다시 찾아가서 갔더니 감독이 됐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때서부터 이제 단역부터 시키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이 숀 코넬리를 키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숀 코넬리가 책을 보는 게 몸에 배웠기 때문에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영화 배우로 가장 할리우드에서 유명하고, 결국은 정말로 그 사람의 이 눈빛, 숀 코넬리의 눈빛이 단순히 잘생긴 남자의 눈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대서부터 엄청난 독서량으로 책을 읽고, 또 정말 그 국민학교 3학년 때서부터, 그러니까 2학년까지 다니고 3학년 그때 8살 때부터 이제 노동의 현장에서 20대 중반까지 이렇게 정말 안 해본 직업이 하나도 없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숀 코넬리의 눈빛이나 또 그런 숀 코넬리가 한 대부분의 액션들이나 온갖 역할들이 다 이 사람이 실제로 그걸 해본 거야. 뭐 트럭 운전사를 했을 때 이 사람 실제로 트럭 운전사 해본 적 있고, 뭐 무슨 뭘 할 때는 또 그거 다 해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기가 아니라 자기가 본래 하던 그거를 워낙 하니까. 그래서 결국 숀 코넬리가 60이 넘었을 때 그 여왕으로부터 받는 가장 이 섹시한 그 영국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자기도 받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여간 어떤 순간 뭔가 되게 비참하다고 느끼는 게 정말 비참하기만 한 건가, 그런 거. 그 아이에게는 그 8살서부터 돈을 벌 수 있었던 게 너무 행복했겠죠. 그게 할 일이 없었다면 그냥 굶어 죽었을 텐데, 그래도 8살짜리 애가 나가서 뭐 할 일이라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 제가 전에 읽었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가 산업혁명이 처음 되고 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뭐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이 막 비판하면서 저 어린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보라고, 저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공장에서 오랜 시간을 막 그렇게 힘든 노역을 당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걸 조금만 뒤집으면 불과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들은 그렇게 세상에 살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못 살고 먹을 게 없고 위생이 더러웠기 때문에 다 영아 사망률을 다 죽었어야 될 애들인데, 마땅히 죽었어야 할 애들인데, 그 산업혁명이 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면서 위생이 조금씩 나아지고 계몽이 돼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 어떤 교육이 되면서 주거 환경이 나아지고, 그래서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줄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폭발적인 인구가 늘어나서, 그래서 뭐 인구 종말론도 나왔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이 그 노동의 현장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그 아이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과 그 20, 30년 전의 세대였다면 불가능했었을 일이 된 거라,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의 잣대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뭐 처참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그보다 경사스러운 애가 없는 거죠. 전에는 애를 한 8, 9명 나오면은 그 중에 2, 3명 살아남으면 잘하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8, 9명을 놔도 7, 8명이 살아남으니까 그 집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8페이지 맨 아래 보면, 이 자본주의는 불가피한 투쟁을 요구를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심장이 뛰고 있다. 우리가 보면 이 자본주의가 막 시작할 때, 이 베트남이 이제 공산주의를 버리고 이제 개혁개방을 하겠다고 할 때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결국 이 어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시작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 막 용트림을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전에는 다 이렇게 그냥 삶에 아무 의욕도 없이 무력하게 이게 다 길바닥에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어떤 내가 이제는 저 사람보다 뭐 배달을 몇 개 더 하면, 뭐 빵을 몇 개 더 만들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그게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는 막 저 사람은 경쟁해야 되니까 막 삶이 투쟁으로 내몰리는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살 가치를 주는지, 얼마나 심장을 비로소 뛰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점점 끝으로 다가가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반전은 이때까지 막 이게 한참 하나의 썸 타는 로맨스와 이 어떤 글로벌 기업의 잘못된 점이었는데, 이 글로벌 기업의 스토리는 드라마였던 거죠.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재밌었죠. 네. 드라마인지 몰라. 저도 진짜 꿈에도 몰랐거든요. 네, 책을 다 봤어. 멈췄어. 읽어야지. 그래서 했는데 이 드라마가 정말 뭐 미국도 우리나라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만 보면 도대체가 무슨 회사 사장이나 재벌 기업들은 어쩜 이렇게 살인을 하고 막 근데 여기서도 나오는 그 아니 주변에 사람 죽이는 CEO를 본 적이 있냐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 사건은 보도된 그러니까 한 번도 발생해 본 적이 없는데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뭐 회장님이나 사장님은 기본적으로 사람 한 명은 그냥 우습게 죽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뭐 물론 다 예외는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뭐 사업 크게 하시는 분들의 자녀분들 보면 훨씬 더 예의 바르고 훨씬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아무튼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안 하겠다는 생각과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또 그 부모님들 자체가 워낙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진지함을 계속 어릴 때서부터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태폐적인 거에 빠질 시간이 없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거는 나오지 않고 이렇게 뭐 사람 하나 좀 우습게 죽이는 예, 이 표현이 저는 제일 웃겼어요. 주변에서 사람 죽이는 CEO를 본 적이 있냐. 그래서 이제 이제 끝으로 가면 뭐 시베리아에서 장작을 확보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뭐 장작을 그럼 이웃한테 다 주는 게 정말 뭐 좋은 거냐 이 장작을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은 거냐 이기적인 거냐 뭐 심지어 비도덕적인 거냐라고 할 때 아무튼 우리가 자기를 잘 지키고 그걸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 결국 모두를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도 보면 하여간 100년 전만 해도 미국 노동자의 40%가 농장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3%도 되지 않고 또 1950년대에 아까 그 제조공장들의 폐쇄를 만약 금지하고 그 일자리를 했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빈곤한 생활을 살고 있겠냐. 그렇지만 그것들이 유지되지 않고 다 계속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직업과 기회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고 그래서 이 로라가 또 혼란스러워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런 진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시장 경제를 굉장히 뭐 보수적인 거고 어떤 막 이런 시장 경제를 없애고 뭐든지 법으로 어떤 거를 만들고 레귤레이션 하는 거를 훨씬 더 진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실은 굉장히 거꾸로인 거죠. 사실은 이 시장 경제가 훨씬 더 본래 의미의 진보였던 것인데 그래서 로라가 하는 거는 그럼 진보라는 이름으로 그 멕시코 마을을 그렇게 어떤 멕시코 마을의 기존의 질서를 박살내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진보가 아니라 기회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에 따라서 이거는 어떤 그 멕시코 마을이 그렇게 뭐 기존의 어떤 삶의 형태가 바뀌는 거는 거기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무조건 이 로라가 샘에게 당신은 승자에게 관심이 있고 나는 패자에게 관심을 갖는 게 틀리다라고 하니까 이 샘의 말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도 이상하다. 세상은 평등한 곳이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항상 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정한 재능이 더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나누어 줄 때 세상이 더 이루어진다. 그래서 재밌는 예들이 몇 가지 있는데 18세기랑 19세기 사이에 영국에서 이제 호주로 그런 그 죄수들을 운반해서 갈 때 이렇게 많은 죄수들이 그 배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사망률을 좀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도 잘 줄여지지 않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뭐 사람을 감시해서 밥을 먹이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시원들을 많이 늘렸다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거꾸로 그걸 내서 전에는 죄수를 보낼 때 태우는 죄수 몇 명에 돈 얼마 이런 식이었는데 이걸 거꾸로 호주 해안에 도착했을 때 살아있는 죄수 한 명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선장들이 알아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를 다 더 잘 살리니까 이런 것들도 좋아서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환경 규제 법안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라는 식인데 그게 아니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법을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여기 짐바브웨에서 코끼리 소유하는 법이 265페이지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
207페이지에도 보면 실제로 처음에 짐바브웨 사람들한테 코끼리 소유권을 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밀렵을 하게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막 그 비도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뒀을 때는 사람들이 다 밀렵을 하게 하고 돈을 받아서 코끼리가 그 멸종 위기에 있었던 건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코끼리가 다 죽기를 바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코끼리를 사유재산화 했으니까 더더욱 이거를 팔아먹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게 코끼리가 남아있어야지 계속 돈이 되니까 몰래 코끼리를 잘 양육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또 뭐 밀렵하게 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 그 코끼리보다 훨씬 많은 코끼리가 살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뭐 이렇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뭔가 복잡하게 만들어내면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꾸 시스템에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그 1930년대에 이제 옐로우스톤에서 늑대들이 자꾸 고라니랑 뭐 이제 그 비버 예쁘고 착한 비버들을 이제 잡아먹으니까 늑대를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930년대에 이제 늑대를 다 없애버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생각지 않았던 고라니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처음에는 고라니가 생겨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위험하지 않으면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좋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 고라니가 풀을 너무 많이 뜯어먹어서 이 풀과 뭐 덤불, 미루나무, 버드나무 다 뜯어먹으니까 결국 비버의 숫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비버도 이 먹는 게 똑같은데 고라니가 비버 먹을 거를 다 없애버리니까 사실은 늑대를 죽인 이유가 비버를 좀 더 예쁜 비버를 살리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늑대가 없어진 바람에 고라니가 판쳐서 결국은 비버가 없어지는 이런 사건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잘 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놔도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이기심을 경쟁으로만 보지 말고 이익으로 승화시키는데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그 인도에서 하도 옛날에 그 뱀들이 처음에 영국에서 갔을 때 뱀들이 이제 너무 많이 잡혀먹고 영국 사람들이 막 뱀에 죽고 하니까 뱀을 잡으라는 현상금을 건 거예요. 그래서 꽤 비싼 뱀 한 마리 가져오면 얼마를 준다는 현상금을 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이제 막 뱀을 잡아오니까 현상금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뱀이 없어지니까 뱀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고 처음에 이제 정책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뱀 사고가 더 늘어나고 뱀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뱀을 많이 잡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뱀을 잡아오면 현상금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뱀을 양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뱀이 실제로는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어떤 법을 만들어도 그야말로 정부가 대책을 만들면 사람들은 방법을 그거 한다고 정책을 만들면 사람들은 대책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런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건지 해서 결국 271페이지에 이제 결론적으로 자본주의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경쟁에 의해서 규제되는 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나는 다른 사람 그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기 바란다 라고 해서 나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택을 다 존중하면 좋고 그래서 경제학은 그게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법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명제는 공짜 점심은 없다. 모든 거에는 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해야 되고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든 어떤 정책을 다 만들어줘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그런 어른의 삶을 사는 것은 그건 어른이라기보다는 동물이나 어린아이거나 로봇의 삶이기 때문에 차라리 선택이 없는 어떤 유토피아보다는 선택이 있는 우리 이 인간의 본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더 낫다라고 해서 결국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샘 선생님이 이 학교에서 해고 통지를 한 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기로 한 이유도 그거는 그 학교의 방침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좌지우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 이 선생님을 그래도 존경했던 그 되게 유력한 하원 의원의 딸이 어떤 이 선생님한테 유리할 만한 어떤 막 증거물 같은 걸 이렇게 줬지만
나는 남의 약점을 믿기로 해서 협박하는 거를 원치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에이미한테 그걸 돌려주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 결론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국 284페이지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산업혁명 이후에 기업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풍요로운 인류 역사에 없었던 풍요로운 삶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친기업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기여하게 되고 그것은 어떤 착취에 의한 게 아니라 혁신과 어떤 이윤의 그 역할이 시장을 규제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견 이런 어떤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이분화시키고 이런 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295페이지 맨 아래 보면 설사 우리가 증오를 낳는 유전자를 제거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기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선생님은 이제 떠나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오즈의 마법사에 나에게도 머리가 있다면 하는 그 허수아비 주제가의 그 개사를 해서 패러디를 해서 옛날에 우리에게 경제학자 같은 선생님이 살았어요 라고 하면서 그 재밌는 그런 이 패러디 뮤지컬을 했는데 아이들은 미친 듯이 환호하고 이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얼굴이 낯빛이 되어가고 그런 걸로 재밌게 끝나고 있습니다.